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경제안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제안보가 중요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상대방을 겨냥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 금융,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3년 동안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상당히 많이 교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증대함으로써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풀린 돈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실현되진 않았지만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남중국해에서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제적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강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2016년 우리 정부가 미국의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역시 2019년 위안부 판결 이후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9년 이후에 대중 반도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2차 제재 또는 영어로 secondary sa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강압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수출 부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최장기 무역 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흑자를 불황형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즉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축소했기 때문에 흑자가 생긴 것이지 수출이 다시 늘어나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2년 10월부터 대중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우리에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이상 우리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경제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전략에는 세 가지의 불균형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균형은 바로 안보와 경제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경제가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통상 문제가 그 안보화 될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영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념과 이익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투자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조업이 공동화될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념과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이념과 좀 가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불균형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 부진, 무역 적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수출 증대를 하기도 어렵고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역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과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9년 탈냉전이 시작된 이후 역대 정부는 대중정책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 경중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운이 좋게도 이 전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에 연평균 9.2% 경제 성장을 했는데 우리 경제도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환 보유고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대중무역 흑자가 바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미 경중 전략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와 안보를 결합하는 안미 경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사실은 현재까지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경제적 피해가 그 성과보다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불황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안미 경미 전략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을 설계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논점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극화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커다란 진영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다극화가 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이외에도 EU나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한 경제권으로 부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극화보다는 다극화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편들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EU입니다.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또 중국에 편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EU는 가치와 이념에서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는 EU와 비슷한 해칭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어느 국가에 편들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자국에 유리한 전략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극화보다는 다극화로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세계 경제의 분화 시나리오는 IMF 세계 경제 전망 올 4월 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그 GDP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와 기타 선진국 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국을 계속 지지하는 국가들은 사실은 기타 선진국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제 EU 그리고 인도네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비동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대중 전략입니다. 여러분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안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안보 우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축소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단절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전략이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리스킹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략 및 첨단 제품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교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EU와 미국 모두 올해 들어와서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장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방중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까지 가졌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은 이제 중국의 부상을 막는데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무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및 안보보좌관이 방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서 미중관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온 IMF의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발췌한 그래프를 보면은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은 중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손해를 보고 EU도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점에서 디커플링은 우리나라에게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과 경제 교류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나라가 이득을 보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디커플링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상품 또는 첨단 제품 이런 경우에는 안보적인 고려를 해서 중국과 교류를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그 분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개방형 통상국가 2.0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는 어떤 회원국보다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도 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 특히 상품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통상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보호주의가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주의에는
명확하게 반대를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 나라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다변화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용적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제재를 남발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그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다 호환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호환성을 높이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들이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 보면은 이제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변화라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다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저는 이거를 이제 한국형 디리스킹 정책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경제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경제안보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안보 비서관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직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경제안보기획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요국과 경제안보 전략 대화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는 한미 경제안보 대화 및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 일본, EU와는 아직 이러한 전략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EU와도 미국과 유사한 전략 대화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항 입법입니다. 대항 입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통제를 부과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강압을 부과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도 뭐 수출 통제라든지 수입 제한, 투자 제한 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제도들을 좀 정비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정책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동맹국, 동반국 또는 이제 유사 입장국과 정책 협조를 할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협상을 할 때도 제도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안보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안보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력 갈등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도 안정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